70대 분들이 많으셔가지고요. 너무 은혜로운 이 자리에서 넷셈 교회가 이렇게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뜨겁게 주님께서 사용하신 교회가 되셨구나라는 걸 제가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오브젝팅만 다 들어오셨나요? 여기 들어오셔야 저한테 이제 질문도 나중에 하는 게 아니라 궁금하신 거 실시간 주시고, 나중에 강의 끝나고 나서도 그때 못했던 것들 또 질문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그 실습하는 자료들이 있어요. 그 자료도 제가 교환 여기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인쇄하셔서 직접 좀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 들어오셨는지 보고, 혹시 못 들어오신 분 계시면은 여러분들이 좀 같이 인도해 주셔서 들어오시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제 노트북을 쓰는 게 아니라서 조금 버벅거리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 그럼 5초 후에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잠깐만. 네. 네. 혹시 제가 넘겨지나요? 됐습니다. 네. 네, 오늘 제목은요, 이제 크리스천이여 회개하라입니다. 네, 제가 이제 회개가 주종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많이 회개하셨잖아요. 이제 그 회개가 아니고 회계라고 해서 이제 어카운팅을 통해서 기업들의 재무제표나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우리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기업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개인하고 기업이 똑같아요. 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기업의 경우에는 계속 성장하는 기업들이 있고 자본을 모으고 하는데, 개인은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그의 차이가 바로 회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가지고 크리스천이여 회개하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게 될 거고요. 또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대한민국 누구나 회개할 때까지 회개책을 쓰고 회개 강의를 하고 있는 윤종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5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첫 책은 이제 직장인이여 회개하라.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직장인이여 회개하라 2016년도 12월에, 그때도 우리나라가 되게 어수선했거든요. 그렇죠? 되게 좀 힘든 시기였고. 근데 지금 첫 책을 내고 많은 분들을 통해서 이제 올해는 사장님이여 회개하라. 제가 이제 서울 종강역에서 가게 하나를 하고 있어요. 요거트 가게인데, 그 가게를 하면서 정말 힘든 갑자기 막 이렇게 지나가네요. 너무 힘들었는데 그게 살아남기 지금 한 8년 됐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았는데 그게 전 또 회개였다 해서 사장님의 회개하라 책까지 썼습니다. 그래서 뭐 배달의 민족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강의도 많이 하고, 또 만나시는 분들이 이제 대표님이나 투자자기 때문에 이제 투자에 대한 부분도 뭐 유튜브나 이런 쪽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여기가 제가 이제 운영하는 가게입니다. 처음에는 2달 동안 제가 막 다 해보면서 지금은 이제 매니저님 통해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했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젊으신 분들 중에서 자영업을 꿈꾸신다 하시는 분들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제 책을 좀 읽고 하시거나, 아니면 이미 계시잖아요. 이미 우리 이종택 장로님한테 잘 물어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거의 뭐 그쵸, 8년 전에 풋풋한 전에요. 참 반갑다. 그래서 네, 지금은 이제 새 여자하고 살고 있습니다. 네, 참 감사합니다. 네, 우리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돈 좋아하세요? 이렇게 속물처럼 이렇게 밝히시는 분들. 아이고, 그래요. 저도 좋은데 이제 저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무척 좋아하고요. 어떤 분은 이러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네, 돈에 대한 뭐 신학이나 신앙관은 우리 남무섭 담임 목사님하고 우리 계신 이계한 목사님한테 잘 배우시고 정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좀 세상에서 말하는 돈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자, 돈은요, 첫 번째 우리 정리하고 가면은 도구입니다. 도구. 그렇죠? 도구죠. 도구예요. 하나님이 주신 도구입니다. 이거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저 도구를 하나님 나라 위해서 제가 노동을 하고 저축을 해서 투자해서 이 번 돈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강남에 아파트 사고 암호화폐 투자하고, 그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쓰는 거예요. 우리. 그렇죠? 아직 주님 믿지 못하는 내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도구예요. 근데 이 도구를 뭐 망치 같은 건데, 이 망치를 너무 사랑하면, 도구를 너무 사랑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그가 되는 거예요. 도그.
개가 되는 겁니다. 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돈의 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뭐지 그거 있잖아요. 그 강영욱 씨 나오는 거 보면은 얼마나 싸놨습니까 개가. 그렇죠? 그 도구를 내 손에 쥐고 있지 않으면은 엄청 사나운 거예요. 그냥 막 끌려다닙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회개를 하셔야 된다. 네. 그래서 제목이 크리스천이여 회개하라입니다. 네. 모든 문제는 자기 욕망이에요. 내가 하고 싶고 막. 자기 욕망에서 모든 일이 막 전쟁도 일어나고요, 막 사단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욕망의 끝은 뭡니까? 파멸이죠. 근데 주님이 주신 도구라고 생각하면 이건 영원으로 가는 걸 생각합니다. 이 생각을 먼저 정립하고 제가 어떤 말에서 여러분들 시험 들지 마시고 도구라고 얘기했어. 그 얘기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예배 드리시면서 많이 회개하셨잖아요. 예, 저랑은 회개하실 겁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이 책을 2016년 12월 29일 날 직장인여 회개하라를 썼습니다. 그 후로 한 7만여 명이 넘는 직장인분들, 대표님들 만나면서 회개했는데요. 회개를 왜 해야 되는지 좀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가 기업의 재무제표 막 삼성전자 아시죠? 삼성전자. 예,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기업이라고 하는 420조짜리 회사예요. 그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면서 이걸 우리한테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지를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왜 회개를 해야 되느냐? 혹시 이게 뭔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맞아요. 계기판이에요. 너무 앞서가지 마세요. 계기판이에요, 계기판. 자, 계기판입니다. 이 계기판 볼 줄 몰라도 운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운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냥 티맵표 운전하면 되잖아요, 그죠? 문제는 여기서 터지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이게? 이거 뭐예요? 엔진 경고등이에요, 엔진 경고등. 예, 저는 이거를 책에서 이렇게 비유로만 설명드렸어요. 근데 실제 저 친구를 만났습니다. 예, 가족들하고 어떤 오지 같은데 갔는데 저게 딱 뜨면서 뭐야 이러면서 시동을 켰는데 시동 안 걸리는 거예요. 근데 1시간 동안 끙끙대다가 겨우 정비소에 갔는데 큰일 날 뻔하셨어요 하시는 거예요, 정비사분이. 이거 무시하시는 분 많이 계신데 저거 켠 채로 다니면 일주일 안에 폐차돼요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차 위에서는 다 보여요. 앞에 무슨 차가 있고 사람이 있고 다 보이죠. 근데 차 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계기판을 통해서 차의 상태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럼 계기판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냉각수 경고등이네, 냉각수 채우면 되는 거고요. 급하면 물이라도 넣으면 되는 거고. 기름이 부족하네, 주유소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볼 줄 모르는 사람은 그냥 뺑뺑 돌다가 어떻게 돼요? 차가 퍼지고 나서야 뭐가 잘못됐네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기판을 볼 줄 모르면 차의 상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여러분들? 근데 회사에도 계기판이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회사의 계기판 줄여서 회계예요. 누가 회계가 뭐야 그러면 회사의 계기판이야. 딱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야 좀 배웠는데 하실 거예요. 회계를 모르면 회사의 상태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계 안 하시면 여러분들의 재정 상태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 잘 나가는 회사들이었어요. 저 회사 다니는 임직원분들, 저 회사한테 돈 빌려주는 은행, 투자한 사람들은 회사가 저렇게 될 줄 알았을까요? 티몬, 위메프 완전 날벼락이었잖아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미 이 회사가 이렇게 될 줄 아는 기업의 경우에는 이미 리스크 관리를 했을 겁니다. 저는 기업이 개인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요. 기업의 재무제표를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이 기업하고 개인이 다르지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업은 모든 활동을 숫자로 다 기록합니다. 왜? 그래야지만 돈 빌릴 수 있어요. 그래야지만 투자 받을 수 있어요. 그래야지만 주주들한테 배당 줄 수 있고요. 세금 낼 수 있고요. 정확히. 그런데 개인은요. 안 해요. 내가 지금 얼마를 버는데 그게 세전인지 세후인지 통장에 지금 얼마가 있고 있는지 내가 지금 투자를 했는데 그게 계속 막 파란색만 있으니까 보기도 싫고 막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개인분 중에서 돈은 진짜 많이 버시거든요. 부채가 엄청나요. 이자만 갚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부채는 갚는 게 아니야 이러면서. 뭔 소리요? 이러면서 그랬어요. 또 지인들한테 자신한테 막 완전 플렉스 막 돈 엄청 써요. 그래서 인기 많겠죠. 와 하니까. 근데 월급 가압류 당하셨어요. 자기 상태를 모르시고 그냥 쓰는 걸 펑펑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막 공격적으로 막 가자 이러면서 막 투자하시다가 자기 재산 3분의 2도 날리신 분도 많았습니다. 공통적인 뭔지 아세요? 크리스천이셨어요. 크리스천이든 논 크리스천이든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걸 저는 알게 됐어요. 오히려 돈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우리 교회에서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 관리를 못 하세요. 네. 엄청난 사나운 개 같은 돈한테 끌려다니고 있으세요. 근데 반대로 적은 소득이지만 돈을 잘 관리해서 돈 걱정 없이 사시는 분이 있어요. 은퇴하기 전에 쓰시는 거를 확 낮춰가지고 이 정도 맞춰 살아야지 하면서 연금 계획도 다 하시고, 오늘 SBS에서 기사가 났는데요. 연금으로 절반 이상이 69만 원을 받고 계세요. 100만 원 넘게 받으시는 분은 8%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가 그 정도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미리 우리가 관리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돈에 그냥 얽매이게 돼 있어요. 그럼 공부를 해야죠. 돈에 대해서. 회피하지 마시고 돈을 보고, 그렇죠? I see you 하면서 딱 돈을 보고 내가 널 끌고 가겠어. 목줄 채워야죠. 그렇죠? 사나운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목줄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회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 각자 모두가 기업이고요. 여러분은 인생을 경영하는 CEO예요. 인생이라는 기업을 주님께서 맡기신 거예요. 우리 주주이자 주인이시잖아요. 맡긴 거예요. 근데 내가 잘 경영 못한다면 어떻게 돼요? CEO는 바뀌는 겁니다. 바뀌는 거예요. 회계는 인생의 계기판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얻은 인사이트를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함께 회개하실 준비 되셨죠?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회계 이론을 좀 설명드릴게요.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막 저거 공부해가지고 내가 막 회계사가 되고 이런 거 아니시잖아요, 그죠?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자, 회계란 무엇인가? 자, 회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란 무엇인가? 네, 욕하지 마시고요. 회계는 한자로 쓰면은 몰 회자 셀 개자예요. 뭘 모아서 센다라는 거예요, 그죠? 뭘 모아서 내가 번 돈, 쓴 돈, 남은 돈을 모아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가계부 쓰시는 분 손, 가계부. 저 어릴 때는 어머님이 가계부를 그냥 쌀집 가계부를 그렇게 열심히 쓰셨어요. 쓰시면 계세요? 그러면 회계하신 거예요. 그죠? 내가 벌고 쓰고 남은 돈 모아서 보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번 돈만 봐요. 번 돈만. 쓴 돈까지 기록하면 너무 좋아. 남은 돈도 기록 안 해요. 우리나라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왜 힘든지 아십니까? 그 포스기에 찍혀있는 번 돈만 보거든요. 그 벌기 위해서 들어가는 뭐 배달비, 배달 수수료라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쿠팡이츠에서 주문하시면 우리 사장님들은 쿠팡이츠 매출 찍히지만 나중에 그 돈이 3일 이후에 수수료가 빠진 채로 들어와요. 그 수수료가 안 보이는 돈입니다. 그게 크단 말이에요. 10%나 되기 때문에. 그 번 돈, 쓴 돈, 남은 돈을 모아서 안 보기 때문에 내 실태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회계입니다. 내 실태를 보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경영의 신이라 불리는 피터 드러커입니다. 네? 다이어트도 그렇잖아요. 내 몸무게가 얼마인지 아셔야지 뭔가 할 거 아닙니까? 관리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겁니다. 기록하지 않으면 관리할 수가 없어요. 측정하지 않으면. 그죠? 여러분들이 쓰는 돈, 버는 돈, 남은 돈이 얼마인지를 기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기록하시고 가실 거예요. 문제를 개선할 수 없다고. 이게 안 되면. 제가 말했잖아요. 저렇게 싸나운 게라니까요. 저 200이 아시죠? 200이. 네, 걔는 개울룡이라는 방송에서 좀 탑3 안에 드는 친구입니다. 싸납기로. 저 200이 보세요. 저게 컨트롤이 안 되면 내가 돈의 주인이 돼야 되는데 돈이 주인이 돼버리면 저렇게 공격성이 강해져요. 주인들은 다 안방에 있고 거실에는 200이가 막 돌아다녀. 거실은 200이 땅이야. 그게 뭐예요? 다 가족들은 다 안방에 모여 있고, 네? 200이 뭐 TV 보고 있고 이렇게. 어떡합니까? 목줄을 딱 채우잖아요. 처음에 막 가족들이 막 어떻게 우리 200이 이러면서 또 여기 물리기도 했어요. 광역에서 그래서 가족들이 이거 괜찮으세요 했더니 오지 마세요 딱 이러잖아요. 광역이. 네. 괜찮아요 딱 이러잖아요. 가만히 있어요 딱 이러잖아요.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는 돈의 목줄을 쫙 채워야 돼요. 그리고 돈을 똑바로 봐야 돼요. 너 돈이냐? 나 네 주인이다 이러면서 딱 잡아야 돼요.
그 목줄이 기록, 회계입니다. 회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기록을 하는 거예요. 얼마 썼어? 얼마 벌었어? 얼마 남았어? 그래야 돈을 굴복시킬 수 있어요. 봐봐요. 어떻게 사실 이래 하다가 딱 바로 굴복하잖아요. 그래서 죄송해요, 말이죠. 굴복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오늘 모두 오늘부로 돈의 강영욱이 되시기를 있습니다. 네. 자, 영어로 쓰면요 어카운팅입니다. 어카운팅. 미국식 그 미국의 자본주의를 거쳐서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회계가. 예전에는 내가 얼마 벌었고 얼마 썼고 얼마 남았는지 봤는데 지금은 투자하신 분들을 위해서 주주들을 위해서 배당을 얼마 줘야 되지? 국세청에 세금 얼마 내야 되지? 우리 직원들한테 보너스 얼마 줘야 되지? 굉장히 다양한 거래들이 일어나면서 회계가 발전했어요. 나만 보는 회계에서 누군가한테 보여지는 회계로 바뀐 거예요. 어카운팅입니다. 근데 성경에도 이 재무제표를 보고한다 돼 있잖아요. 성경에도요 결산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오는 거 아세요? 4번 나와요. 영어 성경에도 어카운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여러분들한테 맡긴 거 잘 했나, 잘 풀렸나 이러면서 결산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기록을 제대로 안 하면 내가 얼마나 풀렸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딱 주인이 오셨는데 던지면서 이거예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다 계산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와, 책임을 묻겠다 이거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책임을 묻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카운팅의 그 어카운트는요, 영어에는 The Great Account, 최후 심판의 날이라고 해서 어카운트, 심판하겠다라는 말이 딱 있어요. 저는 이게 되게 묵직하게 생각이 듭니다. 성령님이 책망으로 오신다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는요, 믿음과 관련된 구절이 215절이 있고요. 구원과 관련된 구절이 218절이 있는데 돈에 관한 구절이 2350여 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38개 비유가 있잖아요. 그중에 16개가 돈에 대한 비유예요. 왜 이렇게 돈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하셨을까? 제자들이 그렇게 속물이었나?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가 돈에 끌려다니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202처럼 끌려다니지 않고 어떻게 하길 원하는 거예요? 돈을 다스리네. 아까 우리 주님이 다스리네. 이 찬양처럼 다스리기 바라는 거예요.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기 원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곳곳을 보면 돈에 대한 가르침이 쫙 나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말씀이 많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기회 되시면 이 돈의 영성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얇거든요. 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회계가 뭔지는 아셨죠? 성경 속에 보는 회계도 여러분들이 발견하셨잖아요. 이제 재무제표라는 거 한번 보게 될 거예요. 네, 여기에도 아마 삼성전자 주주분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삼성전자 재무제표도 없으시고 하나도 안 보고 투자하신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옆에서 막 야, 너만 알고 있어 이런 거 있잖아. 너만 알고 있어. 그 북한 주민만 모르고 다 알고 있는 거. 네. 재무제표를 보는 거예요. 얼마 벌었고, 얼마 썼고, 얼마 남았고, 얼마 모았는지. 자, 그런 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거를 익히셔야 돼요. 자, 그 전에 이제 재무제표가 나오면 숫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깜짝 놀라실 거예요. 숫자를 좀 빨리 읽는 방법, 제 지혜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가 탁 나왔어요. 그러면 저처럼 이제 국민학교 나오신 분들은 어떻게 돼요? 손가락이 쫙 올라가죠. 그래서 어떻게 읽어? 일시, 백, 천마, 십만. 이거 안 들키려고 턱으로 일시, 백, 천마 이렇게. 자, 쉼표 한 개 얼마입니까? 1,000원. 여러분도 쉼표만 보시면 돼요. 수의 개수를 보는 게 아니라 쉼표를 보시면 한 개부터 4개까지 쫙 읽을 수 있어요. 한 개는 얼마예요? 1,000원. 2개면 100만 원. 3개면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억이라고 얘기하신 분은 당신은 지금 9억을 잃어버리셨습니다. 네, 10억이에요. 10억. 쉼표 3개 찍었는데 잘 모르고 그냥 사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쉼표 4개면 와, 역시 1조예요. 1조. 쉼표 1개에서 4개까지만 읽으면 1,000원에서 조까지 읽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매출이 조가 넘는 기업들은 몇백 개가 안 돼요.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합니까? 1조 클럽이라고 하잖아요. 1조 클럽. 몇백 개 안 돼요. 자, 3개면 얼마? 10억. 4개면 1조.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숫자예요. 재무제표에서. 특히 요
쉼표 3개인데 수가 꽉 차 있어. 그러면 얼마예요? 1,000억. 수가 2개 있어. 100억. 1개 있어. 10억. 1,000억, 100억, 10억.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아시겠죠? 준비되셨어요, 이제? 이제 테스트 해봅니다. 얼마예요? 아니 그렇게 읽지 말고 쉼표 몇 개예요? 4개. 그러면 얼마? 조. 3조. 4천. 100. 55만? 3조 4,155억 549만 619원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숫자가 팍 와주셔야지 이 재무제표 읽는 게 되게 재밌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찍어드릴 건데 자산 얼마, 부채 얼마, 자본 얼마. 부채가 자본보다 크네, 건강하네. 이게 숫자가 빨리 보여야 돼요. 누구는 딱딱딱 보고 있는데 일시, 백점. 제가 만약에 전문가라고 하는데 여러분 잠깐만 기다리세요. 일시, 백점. 신뢰할 수 있겠어요? 아니죠. 딱 읽으셔야 돼요. 3조 4,155억 549만 619원이다. 자, 이 회사가 어떤 회사입니까? 우아한 형제들이에요. 무슨 회사예요? 배달의 민족. 와, 전년도에 2조 9천억 벌었는데 3조 4천 5천억 더 벌었대요. 누가 저렇게 벌게 해준 거예요? 바로 여러분. 바로 여러분입니다. 자, 대단합니다. 다음 회사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의 유동자산을 볼게요. 얼마? 쉼표 몇 개?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 테스트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쉼표 몇 개? 2개? 잘 보세요. 잘. 그렇지. 단위가 얼마로 써 있어요? 100만 원. 그럼 단위에 100만 원이니까 쉼표 몇 개 숨겨져 있어요? 2개니까 2개. 총 몇 개? 4개니까 얼마인 거예요? 2조? 217조 8,581억 300만 원이잖아요. 유동자산 뭡니까?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돈이 217조 있는 거예요. 없으세요 집에? 217조 217조 나중에 캡처해 가져가세요. 217조 대단하죠?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업의 이제 회계에서 우리가 한번 재정 관리를 한번 배워보자라는 겁니다. 자, 삼성전자의 재산 상태를 보여드릴게요. 이제 한 번도 보신 적 없으시죠? 없으시죠? 자,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연결이라고 합니다. 연결은 뭐냐면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회사를 합친 재무제표가 연결 재무제표예요. 연결. 우리도 그러잖아요. 뭐 아버지, 어머니, 아들 버는 거 다 합쳤어. 이게 연결이에요. 아시겠죠? 네. 삼성전자 연결을 보니까 자산이 얼마래요? 514조. 소소하죠? 514조네. 514조. 그러면 저 자산이 514조래요. 그 중에서 갚을 돈이 얼마인지 보겠습니다. 그게 부채라고 해요. 부채. 부채 얼마예요? 112조. 어때요? 514조의 자산을 가지고 있대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가 10억짜리래. 이해되시겠죠? 근데 그 10억짜리 아파트를 어떻게 산 거야? 그게 부채와 자본이란 친구예요. 부채는 내 돈이 아니에요. 내 돈이에요? 부채가? 남의 돈이죠? 부채는 갚을 돈이죠? 그게 112조래요. 자본은 뭐예요? 내 돈이에요. 내 돈. 얼마래요? 402조래요. 내 돈이 갚을 돈보다 4배 많네요. 좋아요, 나빠요? 다시 물어볼게요. 좋아요, 좋아요? 굉장히 좋은 거죠. 건강한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이 재무제표를 보면 우리가 공부할 게 되게 많아요. 내가 만약에 빚이 있다면 내가 모은 돈보다 이 정도, 한 4분의 1 정도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볼 수가 있어요. 거의 그냥 표본입니다. 표본. 이해되시겠죠? 이거를 등식으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 이 등식을 좀 외우시는 게 좋아요.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 이해되시겠죠? 그럼 여러분들의 재산 상태도 자산을 적고 이 자산을 어떻게 획득해서 부채와 자본을 딱 적으시면 돼요. 자산이 얼마? 514조. 부채는요? 112조. 자본은요? 402조. 건강해요? 건강해요? 건강한 거죠.
그래서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라는 걸로 기업의 재무 상태표라는 걸 보면 이 기업이 망할지 안 망할지가 보이는 거예요. 삼성전자 망할까요? 안 망할까요? 안 망하죠. 왜? 뭐가 많았어요? 자본이 많았어요. 자본이 갑빛돈보다 4배 많은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만약에 부채가 4배 많았어, 자본보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영끌이라고 하잖아요. 이해되시겠죠? 나중에 이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면 저 자산 내다 팔아서 갚아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는 그럴 일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산이 뭐냐? 기업에서 자산이 뭐냐면 돈을 벌어다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가 있을까요? 삼성전자의 자산 중에서 돈을 벌어다 주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응? 삼성전자. 반도체인데 반도체를 어떻게 만들어요? 뭐가 있어야 만들지. 막 다이소 가서 반도체 하나 주세요, 이거 아니잖아요. 공장이 그치 공장이잖아요. 그거를 유형자산이라고 해요. 그게 유형자산이 거의 200조 가까워요. 엄청 크죠. 아까 자산이 514조였잖아요. 그 절반이 공장이에요, 공장. 반도체 라인 하나 짓는데 4조가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은퇴하고 나서 반도체나 하나 만들어 볼까?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4조 정도 있으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그게 경쟁력인 거죠. 그게 자산이에요. 돈을 벌어다 주는 게. 이거를 이따가 우리 개인한테 적용해 보겠습니다. 기업은 자산을 취득하는데 굉장히 신중해요. 왜? 자산을 취득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현, 금, 돈이 필요해요. 돈을 어디서 가져와? 부채, 은행에서 빌려. 자본, 주주들한테 꺼와. 이게 돼요. 자, 그래서 기업들은 유형, 무형, 금융, 투자. 그러니까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저걸로 돈을 버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자산을, 이 왼쪽은 돈을 버는 자산들을 볼 수 있다면 오른쪽은 돈을 어디서 가져온 거야? 부채. 누구의 돈입니까? 채권자의 돈이에요. 내가 자산이 많은데 부채가 많다? 그러면 그 자산의 주인은 채권자인 거예요. 내가 아파트 10억짜리를 은행에서 9억 빌려 샀다? 화장실만 내 거인 거예요. 은행에서 와서 잠깐만 문 열어주세요. 그러면 은행 거야. 나머지는 채권자예요. 채권자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채권 추심 받아보셨어요? 채권 추심 돈 갚으라고 막 오는 사람들, 저 문 손을 안 여세요. 그분들은 발이 손이에요. 발이 손. 그러니까 빡 차고 들어. 얼마나 무서운데요. 이해 되시겠죠? 부채가 많다면 채권자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자본은 누구의 돈입니까? 내 돈. 주인의 돈이에요. 정확히는. 여러분들 돈이 아니에요. 우리 돈이 아니에요. 주인의 돈이에요. 내 돈이라 생각하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지 이러면서 막 하나님한테 11조 얼마나 줄까? 막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내 돈인데 뭐 이거 이렇게 돼버린다고. 내 돈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데 기업한테 자본은 누구 겁니까? 주주 거예요. 주인인 거예요. 이렇게 나눠질 수 있어요. 그래야 자본이 많으면 누가 주인인 거예요? 주주가 주인인 거예요. 부채가 많으면 채권자가 주인이 돼버립니다. 그럼 돈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뒤에서 부채를 어떻게 관리할까? 이런 고민도 한번 해볼 겁니다. 왜? 집 살 때 현금 주고 어떻게 사? 주담대 같은 거 받아야지. 그런 부분도 삼성전자의 지혜처럼 이 정도 선에서 내가 월 얼마 정도 남는 선에서 상환할 수 있는 가능액에서 숫자로 기록하면 보이는 거예요, 숫자가. 자, 그러면 삼성전자의 순자산, 여러분들 순자산, 순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뭘 뺀 거예요? 뭘 뺐어? 순살 뭐예요? 순살치킨 뭐예요? 뭘 뺀 거예요? 뼈를 뺀 거잖아요. 순자산은 뭐예요?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안녕하세요. 저 100억 자산가 해피 리치입니다. 딱 항상 리치가 붙어 있어요. 해피 리치입니다. 항상 나와. 그래서 막 자랑해요. 그래서 부채가 얼마세요? 딱 물어봤더니 99억입니다. 그러면 순자산 얼마예요? 이분은 해피 리치가 아니라 영끌 리치죠. 영끌 리치. 근데 부채가 얼마예요? 1억입니다. 그런 분이 앞에 계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형, 그래서 친하게 지내야 돼. 진짜 부자죠, 그런 분이. 그죠? 삼성전자는 어떻게 514 중에서 뭐예요? 402조. 저게 순자산이에요. 자산에서 부채 뺀 거예요. 그게 네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아시겠죠? 자본은 이꼴 뭐다? 순자산이에요. 자산의 현혹 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저 사람 아파트도 있고, 오, 차도 저렇게 있고, 그 사람의 부채는 안 보이잖아요. 우리 이제 재무상태표 등식을 배웠기 때문에 자산 뒤에 뭐가 있다? 부채 더하기 자본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속지 마시라고요. 자산가라는 말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본을 맡겨서 운용하는 자본가가 되셔야 돼요. 왜? 자본이 진짜거든요. 자, 그럼 회사의 주인은 주주고 이건 주주의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기서 배당이 빠지는 거예요. 배당 얘기 들어보셨죠? 저기서 배당을 주는 거예요. 주주한테 돌려드리는 거예요. 주주님한테 배당 가지세요. 이게 아니라 원래 주주님 겁니다 하고 드리는 거예요. 자본은 왜? 주인의 돈이기 때문에. 주주의 돈이기 때문에. 자, 이걸 한번 개인한테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제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개인의 자산의 문제는 뭐냐면 기업들은 자산에 투자한다고 합니다. 왜? 그 자산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굉장히 신중해요. 그래서 자금을 조달해서 투자를 합니다. 근데 개인의 문제는 여러분들 재산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을 벌어다 주는 재산이 뭐가 있으세요? 응? 집에 있는 무슨 이거 내가 아끼는 디지털 카메라 이런 거 말고 뭐가 있어요? 두 개가 나오잖아요. 항상 큰 거 있잖아요. 집 그리고 차. 그렇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동차가 돈을 벌어다 줘요? 자동차가? 잘 나왔나 모르겠네요. 자, 자동차가 돈 벌어다 줘요? 아니, 왜 이렇게 이미 앞서가시지? 대부분 얘기를 못 하시고 이러시는데 왜요? 사자마자 감가상각 어려운 말 나왔어요. 5천만 원짜리 사면요, 딱 그 딜러분한테 차키 받는 동시에 그 5천만 원짜리 차가 4천만 원이 돼버립니다. 동시에 헤이 딜러에 딱 올리면 4천만 원 이렇게 나와요. 네, 타지도 않았는데 그걸 감가상각이라고 해요. 가치가 훅 떨어져요. 저는 이런 걸 뭐라고 한다? 가짜 자산이라고 합니다. 가치가 떨어지는 자산에 여러분들 돈을 쓰시면 안 돼요. 가짜 자산에 현혹되시면 안 돼요. 이해시켜.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자산. 자동차, 대중교통으로 회사 다니고 우리 여기 젊으신 분들 20대 분도 계신다고 들었는데 취업해서 차 하나 뽑아야겠구만 이러면서 하지 마세요. 차 사지 마세요. 너 나이 먹었으니까 너는 사고 나는 사지 말라는 거냐? 이제 차의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예. 지금 로봇 택시부터 시작해서 자동차를 사는 돈보다 타고 다니는 게 훨씬 싸는 시대가 와요. 지금 자동차는 자동차가 아닌 거 아시죠? 수동차잖아요. 내가 이렇게 운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중국에서는 일선 도시 상하이 이런 데는 그냥 자율주행 다 다녀요. 네, 그런 시대가 와요. 근데 현대차 기아가 좀 솔직히 걱정됩니다. 네, 중국 가면 4천만 원이면 자율주행차 사요. 네, 대단합니다. 그런 걸 떠나서 돈을 벌어주지 않는 자산은 가짜 자산이에요. 제 차입니다. 이게 2010년에 제가 사가지고 올해 이제 떠나 보냈어요. 7월에. 그래서 막 오셔가지고 이제 딱 가져가려고 하는데 계속 제가 망설이면서 막 있으니까 혹시 첫 차세요? 딱 물어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가는 모습 동영상을 다 찍고 잘 가 이러면서 오래 타려고 막 문짝도 제가 막 고치면서 막 했거든요. 자, 자동차는 돈을 벌어다주는 자산이 아니라 사면은 보험료 내야 되죠. 주유비 나가야 되죠. 유지비 나가죠. 그렇죠? 근데 쿠팡 택배기사한테 자동차는 어떨까요? 돈을 벌어다 줄까요? 그렇죠. 관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기업은 자동차가 있으면 영업활동을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산이죠. 개인들한테는 아닌 경우도 있고 그럴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자산이라는 걸 봤을 때 가치가 올라가는 자산, 나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산이 진짜 자산이에요. 워런 버핏, 우리 그 재산만 200조가 넘는 워런 버핏도 5천만 원도 안 되는 자동차 10년째 끌고 다니는데 이해되시죠?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파트, 민감한 얘기입니다. 우리 광명에도 제 지인도 아파트를 사셔가지고 광명에 너무 발전할 도시이기 때문에 자, 아파트는 자산일까요, 아닐까요?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돈을 벌어다 줍니까? 안 벌어다 줍니까? 네? 네? 벌어다 줘요? 어떻게 벌어다 줘요? 돈을? 뭐 해야 돼요? 올라가요? 통장이 오르면 막 통장에 돈이 막 팍팍 꽂혀요? 이번에 5억 올랐더니 통장에 5억 딱 있어요? 뭐예요? 어떻게 해요? 팔아야지 돈을 버는 거죠. 그죠? 팔면 어디 가서 사실 건데요? 팔았어. 근데 어디 가지? 이러면서 더 큰 집 갈 거잖아요. 우리 손자와 손녀 오면 또 같이 또 한 방 또 자야 되고 또 방 좀 더 크게 해서 또 부채 일으켜가지고 또 그러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처음에 샀던 집이 그냥 그게 평생 집이 된대요. 그래서 은퇴할 때쯤에 부채가 다 갚여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부채가 늘어나 있어요. 늘어나 있단 말이에요. 네? 아파트는 자산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선생님, 아파트는 자산이죠. 우리나라 보시면요, 주택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70세 때 주택연금을 시행하면 한 달에 300만 원이 넘는 돈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면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지금 제가 어떤 답이 있다라는 게 아니라 관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관점에 따라. 자산을 볼 때 여러분들이 어떤 자산을 취득할 때 이 자산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 제 와이프가 뭐 사겠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좀 이거 되게 세속적인 겁니다. 시험 들지 마세요. 뭐 이번에 샤넬이 또 가격을 올린대. 조그만 거 샤넬백 하나 사려고 하는데 괜찮아? 딱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항상 물어봅니다. 그 자산이니? 그 자산이니? 물어봐요. 항상 이게 되게 좋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산이니 물어보는 거예요. 네, 자산이니? 물어봐. 근데 와이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 그 13년 전에 우리 그때 저희가 소박하게 결혼식하고 교회에서 그 프랑스를 갔었어요. 프랑스 신혼여행 가서 제가 거기서 현지에서 샤넬백을 사줬어요. 큰 건데 한 300 정도 되는 거예요. 진짜 모든 걸 갈아 넣어서 산 거예요. 그거 있잖아. 그때 샀던 거, 이거 큰 거 있잖아. 지금 얼마인 줄 알아? 얼만데? 1,500만 원 됐어.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생각했습니다. 아, 샤넬백은 자산이구나.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면 안 돼요. 이거는 아시겠죠? 예, 흔들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산이니 아니니? 이런 것도 생각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치가 하락하는 자산은 무슨 자산? 가짜 자산이에요. 가치가 상승하는 자산은 진짜 자산. 저는 항상 그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기억나시죠? 5달란트 종은 어떻게 했길래 5달란트를 10달란트로 불렸을까? 칭찬받잖아요. 1달란트는요, 땅에 묻어놓잖아요. 은행에 맡겨도 이자 받을 수 있는 건데 묻어놓잖아요. 그때 1달란트가 지금의 가격으로 6억이에요. 6억을 땅에 묻어놓은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 5달란트 그 종의 이름을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이름을 제가 지어줬습니다. 가치가 상승하는 진짜 자산을 산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생각도 들었어요. 왜 안 도망쳤지? 5달란트면 30억이고 60억을 불어놨는데 왜 안 도망친 거야? 그 자기 욕망, 돈보다 더 큰 주인을 본 거예요. 네. 더 큰 걸 보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가치가 상승하는 진짜 자산. 그래서 자산을 제가 교환 드리겠지만 이렇게 나눠줘요. 되게 많죠. 그래서 이제 젊으신 분들은 거의 자산이 없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무형자산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시면 됩니다. 무형자산. 눈에 보이지 않지만 건강에 대한 부분들, 또 책도 많이 읽고요. 자기만의 컨텐츠도 만들고 유튜브 이런 것도 괜찮고요. 자격증. 그렇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너무 좋은 무형자산은 우리 공동체예요. 공동체. 그렇죠. 이 안에서 또 누군가만의 달란트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네트워크. 네. 혼자만 끙끙대지 말고 이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도움 받는 거예요. 내가 가게를 하고 싶은데 그럼 이루드 장모님 계시잖아. 그분 진심을 대접하잖아. 그 가서 물어보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결혼을 하시거나 이러신 분의 경우에는 투자 자산을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투자 자산. 그 종은 어떻게 했을까? 분명히 투자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시간을 10년으로 따졌을 때 2배가 되려면 연평균 8% 수익률이 넘어야 되는 거예요. 투자에도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투자는 투기야 이렇게 하시거든요. 투기는 내가 사놓고서 올라라 이게 투기예요. 투자는 아니잖아요. 기업이 투자를 한다니까요. 내 자금을 조달해서 현명하게 진짜 자산에 투자한다니까요. 이거는 공부를 건전하게 하셔야 됩니다. 투자는 자산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아셔야 돼요. 공부 안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혹시 주식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내가 공부가 안 돼 있다면. 아시겠죠? 공부가 돼 있는 상태에서 단계별로 접근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아시겠죠? 네. 나중에 저 따로 부르시면 이거는 제가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자산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시스템 자산. 시스템 자산은 뭐냐면 내가 노동을 하지 않아도 자본이 자본을 벌어다주는 자산이 있어요. 이해되시죠? 연금. 그렇죠? 그 연금이 절반 이상 69만 원밖에 못 받는데요. 근데 내가 노년에 좀 편하게 지내려면 조사가 나왔는데 370만 원 정도 돼야 돼요. 월 평균 370. 이해되시겠죠? 그게 나중으로 가잖아요. 더 올라가야 돼요. 물가 상승률 때문에. 그럼 연금을 미리 구축을 하시는 겁니다. 젊으신 분들한테는 정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왜? 일찍 시작할수록 굉장히 커져요. 근데 요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연금이라고 해서 막 개인연금, 연금보험,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 펀드, 연금저축 신탁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선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돼 있어야 돼요? 공부가 돼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무형자산에 투자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투자자산으로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시스템 자산으로 넘어가야 돼요. 저거를 만들기까지 진짜 제가 간단한 방법을 알고 있어요. 돈을 안 보이게 만드시면 돼요. 돈을요 끄집어내서 어디다 집어넣으면 걔가 막 굴러가게 돼 있어요. 그거를 좀 설명드릴 겁니다. 자, 부채 나쁜 걸까요? 부채 좋아요? 좋은 거는 좀 부채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부채는 나쁜 걸까? 이런 생각 있어요. 저는 성경을 보면 부채에 대한 염려가 되게 있던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부채잖아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 조달의 방법입니다. 부채는. 자, 3단문자 보시면 514조에서 부채가 얼마였어요? 한 20% 정도 되는 114조 정도가 있어요. 그 부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114조잖아요. 114조. 근데 얘네 현금으로만 227조 가지고 있다고요. 갚을 돈이 114조인데 현금으로 227조 가지고 있어요. 부채 다 갚아도 현금이 절반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감당을 할 수 있는 상태예요. 자, 그래서 제가 부채를 이렇게 두 개로 나눴거든요. 좋은 부채가 있고, 네. 그러면 현금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굳이 우리 개인 같은 경우 왜 굳이 부채를 얻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그거고 우리의 그 부채에 대한 부분은 좀 따로 얘기해요. 왜냐면 부채는 자산을 취득할 때 필요한 레버리지라 하잖아요. 내 돈은 너무 부족한 부분이 있대. 그때는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 사회 시스템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게 과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그 부채 없어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건데 왜 부채가 있느냐? 이거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그 회사의 신용도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부채가. 네. 회사가 회사채 같은 거 발행하거든요. 은행 같은 거 하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도 돈 빌릴 때 신용 등급 나오죠. 네. 그게 회계에서는 자금 조달 비용이라고 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자금 조달 비용이 어느 정도 되지? 그런 거 체크하기 위한 돈이에요. 네. 자, 이자부 부채가 있습니다.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이자부 부채는 좋은 게 아니에요. 이자가 발생하는 부채입니다. 이제 결혼을 앞두고 계신 분이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게 있어요. 자, 젊으신 분들은 학자금 대출 빨리 갚으시기 원하고요. 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채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진짜 자산에 투자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건데 학자금 대출은 그 용도가 끝났어요. 나 이미 대학교 다 나왔고 끝났어요. 그거 근데 또 금리가 되게 낮아가지고 이거 빨리 갚으세요. 그거는 빨리 갚아야지 내가 버는 소득의 주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담보대출은 우리가 시스템을 이용해야 됩니다. 신생아특례나 이런 것들은 제일 안 좋은 거 여기 아래부터 안 좋은 거예요. 단기 카드 대출. 제가 아는 분이 그 적금을 드는데 생활비를 너무 많이 쓰셔가지고 적금 낼 돈이 없어서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를 이용해서 적금을 메꿨어요. 그게 이율이 24%인가 그래요. 그건 직업이 회계사입니다. 네. 이해 되시죠? 잠깐 그렇게 해야지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막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신용대출도 그렇고 마이너스 통장은 한도 대출입니다. 여러분들 5천만 원 한도 한 푼도 안 썼다 하더라도 거기서 10만 원 쓰잖아요. 말통해서 5천만 원 빌린 거랑 똑같아요. 한도 대출은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제일 많이 실수하는 거, 결혼하는 신혼부부들이 할부금융. LG전자센터 가면은 이번에 이제 에어컨도 사야 되고 TV도 사야 되고 막 이렇게 고민하면 너무 비싸다. 해보니까 한 600 나오네. 했더니 그러면 여러분 구독 서비스 한번 이용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요즘 뉴스 보시면 LG의 구독 매출이 그렇게 많이 늘어났대요. 구독 서비스 이용해 보세요. 매달 적은 돈으로 이만큼만 써도 우리 LG의 아주 스마트한 가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달 9만 원, 12만 원만 내면. 그럼 현혹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당장 700만 원 내는 게 아니라 9만 원, 12만 원만 내면 돼. 그걸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저도 집을 이제 이번에 이사를 해가지고 가봤습니다. 그럼 에어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가지고 사야지 하면서 갔는데 견적 400만 원 나왔어요. 현금 내면 400이래요. 다시 구독 서비스 얘기하는 거예요. 구독 서비스 이용하시죠. 그럼 구독 서비스 이용하면은 제가 총 내야 될 돈도 한번 뽑아주세요. 얼마였을까요? 700이었습니다. 700. 여러분들 구독 서비스는 가전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걸 리스라고 하는 리스. LG전자가 무슨 자원봉사자도 아니고 여러분들, 예? 사랑해요 LG도 아니고 이런 거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 절대 금액을 항상 뭔가 샀을 때 꼭 비교해서 보셔야 돼요. 그리고 웬만하면 당근 있잖아요. 당근. 그렇죠. 중고가전 이런 거 쓰셔도 되고. 이해되시죠? 여기서 이런 부채 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위쪽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은 우리가 자산을 취득할 때 아주 중요한 시스템, 사회적 시스템에서의 대출입니다. 근데 무이자부 부채, 이자가 없어요. 이건 적극 활용해야 돼요. 정부가 지원해주는, 청년에 지원해주는 그런 부채들이 있어요. 엄청 낮은 저금리. 무조건 활용하셔야 돼요. MF 대출 있잖아요. MF 대출. 다들 이용해 보셨죠? MF 대출. 안 갚아도 됩니다. 이거는. 이자 안 내도 돼요. 일명 마더파더 대출이라고 해서 엄마 아빠가 빌린 돈이. 정영아 너 저번에 빌린 돈 엄마 있잖아요. 이러면서 하면 돼요. MF 대출. 근데 MF 대출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무슨 수저라고 해요? 금수저합니다. 아시겠죠? 이런 거 무이자부 부채 같은 거.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무이자부 부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걸 좀 활용할 필요가 있다. 자,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사라졌네요. 오케이. 주담대 같은 걸 활용할 때는 예를 들면 내가 자산이 5억 정도가 있다 그러면 한 20% 정도, 삼성전자처럼 20% 정도, 1, 2억 정도가 적정선인데 또 하는 방법도 있어요. 내가 300만 원을 버는데 100만 원 쓰고 200만 원이 남어. 내가 저축 가능한 금액이에요.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야. 200은 잉여 자금이요. 그죠? 그 금액의 30%에서 50% 정도가 주담대를 빌렸을 때 월 상환액. 이해되시죠? 그럼 얼마예요? 60에서 100만 원 정도? 그 정도가 적정한 거예요. 나머지 70에서 40만 원 정도는 갚아야 되는 거예요. 투자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부채는 제로가 목표입니다. 여러분들. 은퇴하시기 전에. 무조건 은퇴하시기 전에 부채를 제로로 만들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래야 내 돈의 완전한 소유가 되고요. 주담대는 자산의 20%, 40% 진짜 큰 겁니다. 20%를 목표로 하고 월 저축 가능 금액의 30%, 50%. 그래서 여러분들 네이버 같은 데 들어가서 보시면 대출 금액을 좀 때려 보시면 지금 혹시 집을 좀 사야겠다 좀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역으로 계산해 보는 거예요. 대출 기간 30년 했더니 95만 원 갚아야 되는데, 오, 나 100만 원 이내 이 정도니까 2억 정도는 30년으로 원리금 불안상환 할 수 있겠네. 이 볼 수 있겠죠. 이걸 역으로 보시면 아시겠죠. 네. 자, 이런 부분도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뭐가 중요해요? 자본이 뭐라고 했죠? 네, 순자산이 중요합니다. 이게 저 마태복음 25장 이 말씀 보고 진짜 망치 한 대 맞은 걸 봤거든요. 예전에는 그냥 모태 신앙이었으니까 그냥 뭐 이야기 하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왜 칭찬을 받았을까? 네? 다 결산하면서 막 자기가 했던 일을 얘기 고고 드리겠죠. 착하고 부지런한 종아, 네가 잘하였도다. 딱 칭찬받고 많은 것을 너한테 맡기겠다. 막 이러고 있어요. 2달란트 받은 자도 똑같이 했어. 다행히 5달란트 받은 애를 이렇게 보고 있다가 제가 하는 거 그대로 따라했더니 쟤도 2개로 불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네트워크 이런 부분들도. 내가 잘 못하겠으면 이미 하시고 있는 선배나 이런 사람을 잘 따라해보는 거예요. 물어보기도 하고.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어요? 땅을 파가지고 묻어놨어요. 은행에 맡기면 이자라도 받지. 그죠? 지금 인플레이션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건데.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자는 뭐라고 합니까? 오히려 주인한테 막 따져요. 제 생각에는 저 1달란트가 자기 욕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숨겨놓고 주인이 오겠어? 이런 생각 하지 않았을까?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뺏기죠. 네, 벌어집니다. 자,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애는 박세로이, 이름 박세로이. 5달란트 30억을 받은 거예요. 근데 60억이 됐어요. 10달란트. 칭찬받았죠. 잘하여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혜택 1달란트 더 받았어요. 김탁구, 얘는 빵 만드는 애, 빵 만드는 애. 2달란트 받았는데 4달란트, 얘도 칭찬받았어요. 근데 혜택은 없지만 그래도 풀렸어. 칭찬받았어. 아귀, 이 친구는 네, 1달란트 받았는데 그냥 1달란트야 그대로. 악하고 게으른 종아. 마이너스 1달란트 플러스 쫓겨났어요. 우리한테 주어진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우리가 인정했을 때, 돈보다 더 큰 그 주님을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그냥 저는 저거를 내가 받은 능력을 가지고 믿음을, 나한테 맡긴 영혼을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저게 물질적으로 우리가 한번 접근했을 때 그것도 다 주님이 만드신 도구인데 그거를 내가 잘 관리하는 것도 뭐다? 주님이 결산하시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전제 조건은 이겁니다. 우리 인생의 소유주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신 거죠. 그래서 저 자본은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 예수님 거. 여기서 빠져나가야 돼요. 저 자본에서 우리가 왜 헌금 드립니까? 왜 11조 드립니까? 어떤 사람은 그걸 비용이라고 생각해. 비용. 내가 이 정도 벌었으니까 주님 좀 드려야지 뭐 이러면서. 그게 아니라 그냥 자본에서 드리는 거라니까요. 내 게 아니니까. 이거 내 거 아닙니다. 드리는 거예요. 이거 내 게 아닌 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비용이라고 착각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자기 욕망으로 가는 거죠. 자, 삼성전자 보시면 이 회사한테 주주가 맡긴 돈은 5.3조예요. 5.3조로 맡겼는데 얼마로 불렸어요? 이 회사가 370조. 사업을 해서 모은 돈이 370조고 총 400조로 불렸어요. 여러분들이 이 회사한테 5.3조로 맡겼다고 생각해보세요. 얘가 400조로 불렸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착하고 부지런한 삼전아, 네가 잘하였도다 하겠죠. 네. 그래서 주주의 자본을 늘린, 주인의 말대로 수행을 열심히 해서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열심히 자본을 불렸던 기업들의 가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애플 보세요. 애플의 기업 가치가 여러분들 33만 1,528% 증가했습니다. 엄청나죠? 이 회사는 워런 버핏이 운영하는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회사예요. 36,923% 증가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 회사한테 뭐 1원을 맡겼다, 그게 369만 원 되는 거예요.
다음 회사는 엔비디아. 43만 5,350% 불어났어요. 주인의 자본을 가지고 열심히 영업 활동해서 그 다시 주주한테 돌려주는 것까지 잘하는 회사의 기업의 가치가 어떻게 됐다?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내 거 아닌 주님이 맡긴 거를 내가 잘 관리해서 불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크리스천 분들이 돈은 그냥 여기 없어. 이거는 이거는 해당되지 않다고 생각해. 그럼 하나님 왜 돈을 주셨을까? 저는 돈을 일만하게 뿌리라는 게 저는 그게 그 욕망. 항상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시잖아요. 성경에서요.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 마음이 감정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 욕망에 대해서 얘기하신 게 아닐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걸 작성하셔야 돼요. 자, 수비자 따라해보세요. 수비자. 자, 저 수비자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걸 할 겁니다. T자를 딱 그리셔가지고 지금 할 건 아닌데 왼쪽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쭉 적어보는 거예요. 그 옆에다가 금액을 쓰는 거예요. 현금 얼마. 그 내가 집이 있다. 그 집에 대한 금액을 어떻게 써야 돼요? 내 취득했을 때 당시의 금액이 아니라 현재 아파트라면 실거래가가 있을 거야. 실거래가. 그걸 금액을 써보고 나 주식 투자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매수 원금이 아니라 현재 평가 금액 마이너스라 하더라도 적으세요. 적으시고 쭉 적고 총 합계를 구해보세요. 그럼 뭐가 나요? 내가 자산의 총 금액이 나오겠죠. 이거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거의 없으실 거예요. 적으셔야 돼요. 그리고 오른쪽에 뭐 써요? 주담대 있으면 주담대 잔액. 그죠? 신용 받았으면 신용. 마통 썼으면 마통. 다 쓰세요. MF 대출은 없는 거긴 하지만 그래서 쓰세요. 쫙 써요. 근데 자본이 없잖아요, 선생님. 자본이 없는데 어떻게 써요? 자본은 뭐라고 했어요?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가 자본입니다. 이해되시죠? 만약에 자산이 부채가 자산보다 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자본이 마이너스시라는 거예요. 그걸 회계에서는 자본 잠식이라고 합니다. 예, 일명 짜잠이라고 해요. 자, 이렇게 적는 거예요. 이렇게. 실제 누가 적었습니다. 아파트 전세보증금 2억에 자동차 2천만 원. 부채는 전세보증금 대출 1억 2천에 학자금 대출 1,500에 MF 대출 1,500에 마이너스 통장 4천. 그러면은 자본이 얼마가 돼요? 자본은 3천만 원. 부채가 얼마라고요? 1억 9천. 문제가 뭐예요 지금? 부채 1억 9천, 자본이 3천. 문제가 뭐예요? 부채가 너무 많죠. 이해되시죠? 근데 가지고 있는 자산이 요거잖아요. 어떻게 갚을 거예요 이거? 물론 MF 대출은 안 갚아도 되겠지만 저로 배고 지금 하면 이거 어떻게 갚을 거예요? 내가 돈의 완벽한 주인이 되기까지 시간이 확 멀어진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부채가 있는 한 내가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 저거 숫자 기록하는 게 너무 싫어 이러면 토스뱅크나 뱅크샐러드라는 아주 무료 어플이 있어요. 거기다가 내 인증서 하나만 딱 연동시키잖아요. 다 땡겨와요. 예금에 있는 돈, 보험, 연금 다 땡겨와서 실제 당신의 자산의 현황은 이렇습니다. 딱 알려줘요. 한번 보셔야 돼요.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어요? 네. 실제 이제 자기한테 적용하려고 하니까 이제 아까 막 되게 은혜롭게 막 찬양했는데 아니야 이러면서 적을 수 없어 막 이러잖아요. 에? 이겨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목줄 채우는 거예요. 또 끌려 나간다니까요. 이러면서 자, 수비자 따라해보세요. 수비자 통장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은 여러분들의 이제 순자산, 주님이 맡긴 자본이 늘어나는 게 막 보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통장 3개 만드는 거예요. 수비자, 수익, 비용, 자본 통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익 통장에는 여러분들이 번 돈이 있죠. 번 돈이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여긴 돈이 들어오는 통장이에요. 돈이 들어오는 통장. 월급 또는 뭐 알바를 하시든 아니면 집에서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유튜브를 하시든 모든 수입이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수익 통장에 항상 잔액이 막 이게 나오겠죠. 비용 통장은 뭐예요? 비용 통장. 그렇지, 돈 나가는 통장이에요. 월세 뭐 이런 거 있으면 생활비, 이런 뭐 카드 결제 이런 거 있죠. 그런 애들은 여기서 무조건 나가요. 얘는 항상 잔액이 빵원이에요. 비용 통장은
왜? 돈 나갈 때만 이렇게 보내줄 거거든요. 선생님 그 귀찮아서 왜 그렇게 해요? 그냥 통장 하나에서 들어오고 빠지면 그냥 알아서 지가 자동이체 맡기면 다 할 건데 절대 돈이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거. 돈이 뭐가 나가는지 모르시면 절대 돈의 주인이 될 수 없어요. 뭐가 나가는지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뭐가 나가는지 아셔야 된다고요. 만약에 돈 나가야 되는데 여기 돈이 없네? 뭐 하신 거예요? 엄청 많이 쓰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와요. 나눠 놓으면. 아시겠죠? 약간 시기가 카드 결제 대금 나가는 시기가 조금 달라가지고 겨우 이렇게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루살이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완벽히 분류해서 돈 여기 쌓여요. 1일부터 31일까지 돈 나갈 때만 보내줘요. 돈 나갈 때만 보내줘요. 돈 나갈 때만 보내줘요. 얘는 항상 잔액이 빵원이에요. 요걸로 무조건 감당이 되셔야 돼요. 아시겠죠? 또 MF 대출 이용하시거나 어디서 땡겨와야 된다 이러면 내가 비용이 뭔가 컨트롤 잘못된 거예요. 그거에 대한 대책도 제가 설명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돈이 들어오면 월급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된다? 헌금하고 11조 가장 먼저 어디로 입금? 자본통장에 입금하는 거예요. 그럼 헌금하고 11조는 무조건 자본통장에서 빼서 나가시면 돼요. 그리고 말일날 됐어. 30일을 말이 됐어요. 비용으로 더 나갈 게 없어 돈이. 수익에 남아있는 잔액 어떻게 할까? 잔액. 걔를 자본통장에 다 입금시켜버려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다음 달 일이 되면 빵원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자본통장만 딱 보면 내가 얼마를 남겼는지가 한눈에 보이는 거예요. 장부를 안 써도 비용 통장만 딱 보면 장부가 출금 내역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럼 나는 얼마 쓴 거야? 했을 때 월 말에 여기 입금한 게 결국 돈 남은 거 회계에서는 이익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월 수익에서 지난달보다 올해 늘어난 요 증가액 있죠. 요 잔액 증가액. 그게 뺀 게 쓴 돈이 되는 거예요. 이해 되시죠? 전년도 100만 원 남았는데 요번에 왜 20만 원밖에 안 남았지? 네가 80만 원 더 쓴 거예요. 이해 되시죠? 이게 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헌금 비용 통장에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나가라고, 여기서. 아시겠죠? 이렇게 구분하시면 여러분들 자본 통장만 저것만 이제 저것만 늘리면 되겠네라는 거예요. 그 늘리는 거 제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기업은요 자본을 이렇게 늘립니다. 자, 이게 지금 제 PPT가 아니어가지고 이렇게 보래요. 수익 빼기 비용. 따라해 보세요. 수익 빼기 비용. 수익은 뭐예요? 너무 쉽죠. 수익. 번 돈이죠. 번 돈. 비용은요. 쓴 돈이죠. 근데 그냥 쓴 돈이 아니에요. 뭐 하기 위해 쓴 돈? 그렇죠. 벌기 위해 쓴 돈이에요. 벌기 위해 쓴 돈이에요. 기업은요. 비용이 벌기 위해 쓴 돈이에요. 그냥 나 여자친구 만나가지고 스벅에서 막 카페라떼 맛있다. 이거 비용 아니에요. 기업한테는.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거기 들어간 인건비, 반도체 원료들, 공장 돌아가는 전기비 이런 게 비용들이에요. 비용 관리, 비용 절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번 돈이 쓴 돈보다 많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익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수익이랑 이익이라는 말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수익은 뭐예요? 번 돈이에요. 번 돈. 이익은요? 번 돈에서 벌기 위해 쓴 돈을 뺀 남은 돈이죠. 요거를 구분을 못 하시면 사기당하니까 너무 좋아요. 프랜차이즈 사업설명 같은 데 딱 가잖아요. 딱 가면 여러분들이 막 가게하러 왔어. 그러면 그 본부장이 딱 봤을 때 다 밥들이에요. 밥들. 여러분들 우리 카페를 하시면 있잖아요. 한 달에 700만 원 수익입니다. 그러면 딱 듣는 사람이 700만 원 가져가는 거야. 이익이라고 생각해. 이익이라고. 이해되시죠? 이익이라고 생각한다니까. 진짜 그래요. 나는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어요? 수익이라고 얘기했어요. 버는 돈이 700이지 남은 돈이 700 얘기한 적 없어요. 이해되시죠? 구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물어봐야 돼요. 그 딱 본부장이 그렇게 얘기했어.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비용이 얼마고 빼고 한 달에 내가 가져가는 돈 종합소득세까지 빼고 남은 돈이 얼마입니까? 딱 물어보면 따로 상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이해되시죠? 이익이 중요해요. 이익이 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익이 비용보다 항상
커야 돼요. 이거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죠? 나 300 벌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익 남으려면 얼마 쓰면 돼요? 300 아래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그죠? 299만 9천 원만 써도 이익이잖아요. 그죠? 그 아래서만 쓰면 돼요. 그런데 350 쓰고 400 쓰고 MF 대출 빌려가지고 또 막 1000 쓰고 이러니까 난리가 나는 겁니다. 뭘 위해서? 가짜 자산 살려고. 가짜 자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고요. 수익이 항상 뭐보다 크면 된다? 비용보다 크면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 뭐예요? 수비자. 현금만 보면 돼요. 수익 통장에서 감당이 안 된 비용들 무조건 다 잡아내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익이 어디로 갑니까? 자본으로 딱 가는 거예요. 자본이 불어나는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자, 삼성전자 보시면 매출액이 얼마예요? 301조예요. 매출액이. 얼마 남겼어요? 순이익이라는 건 다 뺀 거야. 모든 비용을 다 빼고 세금까지 빼고 남은 이익이래요. 얼마예요? 34조. 거의 10% 넘게 남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300 벌면은 최소 몇 프로를 남겨야 되는 거예요. 30만 원 좀 남기라고. 30만 원은 270만 원 선에서 쓰시고 30만 원 최소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나이가 되게 젊다 하시는 분들은 80%로 남겼으면 좋겠어요. 240은 남기고 60으로 살아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 떠나면 돼요? 안 돼요? 제가 은퇴 앞두신 분들 가면은 항상 얘기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노후를 방해하는 오적들이 있거든요. 첫 번째 자녀입니다. 그들은 기생충이 될 겁니다. 이러면서 당장 쫓아내시죠 합니다. 근데 신입사원에 갔을 때 부모님한테 항상 붙어 계십시오. 절대 떨어나지 마십시오. 이렇게 좀 얘기합니다. 주거 비용을 낮출 수 있으니까. 주거 비용을. 자, 이런 지혜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삼성전자가 저렇게 벌었구만 이게 아니라 10%가 남네. 나 그럼 최소 10%를 남긴다면 어떻게 될까? 그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자, 34조가 남았어요. 그 34조가 어떻게 됐어요? 이 자본에서 이익잉여금이란 친구, 이익잉여금, 이익이 쌓여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회에서 너 잉여다, 너 잉여네 하면 기분 나쁘죠. 근데 회계에서 잉여는 진짜 좋은 거예요. 쌓여 넘치는 거예요. 충만한 상태인 거예요. 이게 이익이 충만한 상태인 거예요. 이걸 한번 개인한테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익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노동 수익, 투자 수익, 시스템 수익, 기타 수익이 있어요. 대부분이 이걸 거예요. 가게를 하시거나 기업을 하시거나 이제는 회사를 다니시거나 그렇죠?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의 문제점은 뭐예요? 내가 노동력을 상실할 때는 이걸 쓸 수가 없어요. 노동력을 상실할 때는 쓸 수가 없어요. 75세 이상 되시면은 약간 이게 몸을 꽁꽁 묶어놓은 상태에서의 노동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형자산, 투자자산, 시스템 자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다 뭐 주식 투자하거나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진짜 딱 하나만 하시면 돼요. 그 대답은 뒤에서 나오겠습니다. 기타 수익도 있어요. 로또 줄지어다 이러면서 줄지어다 주님 제가 되면 11조 내고요. 교회 성전 짓고 목사님 좀 드리고 이렇게 로또 보상금 이런 애들 있어요. 증여 이런 것들. 노동 수익이 기본입니다. 얘가 기본이에요. 이거 안 하고 건너뛰고 야 내가 주식 이거 투자해 이걸로 그냥 100% 벌 거야. 이거 이렇게 하지 마시고 노동 수익 기본이에요. 나의 가치, 주님이 주신 달란트, 능력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요거는 투자 수익 갈 수도 있고요. 바로 시스템 수익으로 갈 수도 있어요. 왜? 직장에 다니시면 연금이 다 되어 있잖아요. 그거를 잘 굴리게 만드셔야 되는 거, 공부하셔야 되는 거. 안 그러면 연평균 수익률 1%, 2%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은퇴하시는 분이 깜짝 놀라요. 나중에 퇴직연금 받으려고 딱 보니까 1%, 2%밖에 안 돼. 왜? 기업들은 그렇게 해야 돼요. 기업들이 만약에 퇴직금으로 줘야 될 돈을 자기들이 막 운영해가지고 공격적으로 운영했다가 퇴직금을 줄 때 마이너스 나면 어떻게 해요? 그럼 회사가 자기 돈으로 채워서 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안전하게 굴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내가 공부를 하면은 연평균 8%씩 9년마다 원금이 2배가 되는. 그러니까 넣어놓기만 하면
굴러갈 수 있는 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하나도 안 하고 자기는 세팅 하나도 안 하고 주님께서 다 질지하다 이게 아니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 1달란트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거죠. 응? 다 세팅해놓고 하는 거죠. 여기 보세요. 제가 왜 그 80%를 젊으신 분들은 이제 막 직장생활 하신 분들은 80%를 저축 또는 투자했으면 좋겠다 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자, 수익 시뮬레이션입니다. 한 달에 300만 원 버시는 분이고요. 세금 포함됐고 여기 소득액은 월급이 5% 인상됐고 여기 포함되지 않은 건 뭐냐면 승진했을 때 당시를 안 포함시켰어요. 되게 보수적으로 본 거예요. 금액을 좀 최소화해서 본 거예요. 왜 승진할 때보다 금액이 팍팍 뛰잖아요. 그걸 안 넣었어요. 그래서 1년에 3,600 받고 80% 소비합니다. 2,880만 원. 아주 그냥 플렉스 하시는 거죠, 이거. 그리고 저축액은 1년에 720, 8%를 목표로 합니다. 저는 무조건 8%를 목표로 해요. 연평균 8% 했더니 첫 번째에는 770만 원 됐다가 20년이 얼마가 되면 이제 은퇴할 쯤에 5억 정도가 돼요. 광명에서 5억짜리 아파트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서울에 있어요. 서울에 그 노원이라고 있거든요. 엄청 낡은 아파트들이 많아요. 거기 가능해요. 5억이에요. 20년 후. 20년 후에 더 올라가겠죠? 그런데 80%를 만약에 투자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18억이 돼요. 8%면 내가 막 열심히 막 매도하고 막 이럴 필요가 없이 그냥 자본이랑 한 주머니에다가 넣어 놓는 거예요. 연평균 8%는 내가 공부하고 만들어 놓으면 이 친구가 스스로 열심히 돈이 일을 해요. 돈을 일하게 만들어야지 왜 그 창고 같은 데 가둬놔 가지고 막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요게 40년이 되면 얼마가 될까요? 137억이 됩니다. 40년이면. 20대 때 여기 20대 분이 만약에 계신 것 같아요. 20대 때 만약에 한다면 내가 60세에 은퇴를 한다. 제일 부러운 분이 젊으신 분이에요. 그래서는 나이가 많이 있으신 분들은 자산이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비교가 안 돼요. 저 연평균 8%라는 복리가 막 돌아가는 순간 비교가 안 됩니다. 여기에 욕망에 빠지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이 복리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돈이 일하게, 우리가 주인으로서 돈이 일하게 만들면 지가 막 돌아가요. 눈덩이처럼. 조급해할 필요가 없어요. 연 8%. 어디다가? 연금저축. 국가에서 여러분들 우리나라 노후빈곤율이 너무 심해서 뭘 해줍니까? 연금저축이나 그 개인형 퇴직연금에다가 1년에 900만 원 넣으면요 16.5%를 돌려줘요, 국가가. 그런 혜택도 있어요. 거기다 플러스 8% 수익률까지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그 900만 원 한도를 더 높이겠대요. 근데 여전히 안 하고 계시는 분들 너무 많이 봤고요. 특히 가게 하시는 사장님들은 연금도 없어요, 솔직히. 뭘 믿고 하십니까? 제가 지나가다가 항상 제가 자주 가는 반찬 가게에 뭐가 붙어 있길래 봤더니 다리가 부러져서 일주일간 쉽니다. 일주일 후에 폐업하셨어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내 노동력이 상실했을 때. 연 8%예요. 몇 퍼센트? 연 8%. 가끔 어떤 분이 저는 한 100% 나와야 되는데요. 투자하면 100%, 뭐 20% 얘기해요. 여러분들, 그죠? 그거는 이따 공부하고 자세히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지금 자세히 얘기했다가는 막 공부 하나하나 다 해야 됩니다. 공부가 안 된 상태에서 해버리면 저게 뭔 소리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보시면 이렇게 스노우볼 이펙트라고 하죠. 복리. 자, 워런 버핏이요.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워런 버핏의 자산이 제가 적어왔는데 놀라지 마세요. 투자자 중에서 1등이에요. 그리고 전 사업가 다 포함시키면 6등. 2025년 기준으로 해서 버핏의 자산이 1,540억 달러고요. 원달러 환율 1,380원 환산하면 213조입니다. 213조 중에서 95%가 언제 나온지 아세요? 60세 이후에. 60세 이후에. 이때 번 게 아니에요. 보세요. 나이가 21세, 26세, 30세 그냥 이게 안 보이잖아요.
60세 이후에 돈이 스스로 그냥 일하게 만드니까 60세 이후에 워런 버핏 자산이 미친 듯이 올라가면서 부자가 된단 말이에요. 연평균 수익률 몇 퍼센트? 20%입니다. 1위가 20%예요. 근데 100%? 말이 안 되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럼 우리가 지금 당장 막 뭔가 한다는 게 아니라 60세 이후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 노동력이, 주님이 주신 노동력이 상실했을 때를 대비해서 일하게 만든다. 조급해할 필요가 없어요. 선생님, 그런데 그때 막 휠체어 타니고 돈 많이 벌어봤자 뭐예요? 지금 써야지 이러면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는. 자,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워런 버핏, 당신의 투자 전략은 진짜 너무 간단하다. 근데 왜 아무도 안 따라하냐? 뭐라고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저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워런 버핏이 세계 투자자로서 세계 1위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95세가 됐어도 계속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분보다 수익률 연평균 66% 30년 동안 내신 분도 있어요. 근데 그분은 30년만 하신 거예요. 이분은요, 거의 80년 하셨어요. 이분은 어릴 때부터. 더 어릴 때 할 걸 막 이러신다니까 이분이요. 자, 이분한테 돈은 욕망이 아니에요. 이분한테 돈 다 기부해버린대요. 여러분들 워런 버핏의 자녀라고 생각해 보세요. 막 MF 대출 이용해야 되는데 아빠 저거 다 줘버리면 어떻게 해? 맨날 5천만 원짜리 차 타고 다니고 집도 그냥 맨날 그냥 낡은 집 이러는 거예요. 대단하시죠? 어떻게 보면 우리 주님도 우리한테 맡긴 자본이 이렇게 가길 원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10년 단위 미리 준비한다. 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이거 어차피 그건 다 드릴 거예요. 20대다 몇 프로? 돈 벌면 100% 중에 몇 프로? 70% 80%는 해라. 근데 만약에 부모님이 막 나가 이렇게 하거나 어쩔 수 없이 떨어져 해야 된다 그러면 좀 낮추겠죠. 주거비용 한 20% 30% 될 거니까 준비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나 20, 30대고 이제 결혼을 준비한다고 결혼 준비 자금 미리 준비하세요. 요즘 그런 게 유행하다가 들어. 인스타그램 보면 막 호텔에서 결혼하고 막 이런 거 다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늘샘교회에서 결혼해도 되죠. 여기서 하면 되겠네요. 저도 이런 데서 했습니다. 우리 교회 아닌데 그런 데서 했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부부간 절대 따로 돈 관리하지 마세요. 내 돈은 내 돈, 네 돈은 네 돈. 마트 가면 무조건 싸웁니다. 뭐 넣잖아요? 이거 네 돈으로 사는 거지? 이렇게. 네 돈 사는 거잖아. 이렇게 돼버려요. 이 부부는 아까 한 몸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이해되시죠? 슬기로우신 분이 맡으셔야 돼. 돈 관리는. 남편일 수 있고 아내일 수 있어요. 무조건 하나를 묶어야 돼요. 왠지 아세요? 돈 쓸 때는 따로따로 관리하잖아요. 돈 쓸 때는 제가 300 벌고 내가 300 버니까 우린 600만 원 벌지 하면서 써. 돈 쓸 때는 지들이 따로따로 관리하는데 그럼 따로 관리해야 되지. 이거는 합쳐야 됩니다. 몇 퍼센트? 50에서 70%. 저희 가능해요. 애가 없기 때문에. 애 생기면 이제 그냥 확 줄어드는 거예요. 30, 40대 자녀 영유아 초등 그래도 각종 양육 지원들이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많이 커졌어요. 그래도 이때는 30% 50% 이때부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시스템 자산 연금이랑 IRP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조금씩 좀 부담되면은 450, 450 아니면 좀 나 우리는 현금이 좀 괜찮아 하면 900, 900, 1800까지 하시면 돼요. 자, 아시겠죠? 여기까지만 제가 40대까지만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안 망한 이유는요. 1년 이내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자산이 227조인데 그 중에서 현금이 얼마냐면 현금이 113조입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해요. 야, 쟤네들은 왜 이렇게 투자를 안 해가지고 지금 SK 하이닉스한테 밀리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개인한테 생각하면 저는 삼성전자보다 더 보수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 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산 배분이라는 걸 배우면 우리 유대인들은 자산을 배분을 하거든요. 금에도 하고 현금으로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배분을 해요.
아무리 못해도 총 그 금융자산 중에서 20%는 현금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끔 주식 100%, 비트코인 100% 네. 이러신 분이 계세요. 저는 10조 부자가 될 겁니다. 뭐 이러신 분이 계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네 돈이 아닌데. 네 돈이 아닌데 왜 100% 가져가냐. 20%. 항상 20% 정도는 현금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50%죠. 50%. 자, 요겁니다. 이런 질문 너무 많이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질문 있으면 카톡에다 이제 막 넣어주세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비긴투가 아니라 기긴투입니다. 기긴투. 기긴투. 기본, 긴급, 투자. 자, 통장 3개가 또 등장합니다. 저 기본 통장은 자본 통장이라고도 생각하셔도 좋아요. 네. 자, 보시면 이런 질문 많이 받았어요. 선생님, 그러면 투자는 언제 해야 돼요? 저 주식 투자하고 싶습니다. 빨리 매수 매도 버튼 누르고 싶어요. 막 이러신 분 계세요. 먼저 기본을 좀 만들어 놓으세요. 어떻게 하느냐? 월급이 300이다. 그러면 300에 1.5배 얼마예요? 450이 항상 가지고 있으세요. 450 정도. 왜 그렇게 만들었냐?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생활 하시면은 조의금도 내야 되고 축의금도 내야 되고 내가 생각보다 시즌별로 돈이 많이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런 때를 대비해서 이 통장에는 항상 450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만약에 저 안에서 내가 돈을 100만 원 뺐었다 그러면 어떻게 다음 달에 돈 들어오면 채워놓는 거기 항상 450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내가 돈을 쓴다고 했을 때 비중을 우리가 정해놨기 때문에 20% 30% 정해놨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쓰고 남은 돈은 다음 달에 또 채워놓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450을 다 쓰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기 항상 450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현금이 없으면은 사람이 되게 조급해져요. 또 부채 땡길까? 또 엄마 아빠한테 얘기할까? 그렇게 돼버려요. 자, 이게 됐어. 그러면은 긴급으로 갑니다. 긴급 통장이에요. 저거는 뭘 위한 거냐? 내가 노동력을 상실했을 때, 젊었는데 노동력 상실할 때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2022년 1월에 그 애들이랑 이제 풀빌라 가서 화장실에서 넘어져서 여기 팔이 부러졌어요. 강의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통장 수입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취소됐어요. 빵원이었어요. 애들은 막 울고 막 휴가 망했다고 애들 막 울고 아빠 팔 부러서 막 이러고 있는데 아내는 육아휴직 소득 없고 근데 괜찮았어요. 왜? 수입에 6개월치가 있었으니까. 예, 다행히 그때 줌 강의가 늘어나면서 예, 집에서 이렇게 하고 있었지만 강의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한 달 만에 만회가 됐지만 요게 없었으면 진짜 날벼락이었을 거예요. 수입의 6배 또는 3배, 3배에서 6배. 900만 원에서 얼마? 1,800만 원까지는 이거는 결혼 목적 통장이 아니에요. 이거는 나 차 사야지 그 통장이 아니에요. 내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을 때,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됐을 때, 아니면 가족이 그렇게 됐을 때 그때 쓸 수 있는 긴급 통장인 거예요. 그래서 450과 900, 1350이 세팅이 되어 있다. 이 상태다. 그리고 학자금 대출 같은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 대출들이 다 사라졌다. 그러면 그때부터 투자하시면 돼요. 이 건너뛰시면 안 돼요. 누가 그래요? 선생님, 그 1350 가지고 투자하면 빨리 부자가 될 수 있는데 투자가 쉬워요? 투자가 쉽습니까, 여러분들? 1년에 주식 투자로 5천만 원 버는 사람이 여러분들 몇 퍼센트일 것 같으세요? 0.1%밖에 안 돼요. 네. 나라에서 금투세 매긴다고 하니까 막 난리가 났어요. 5천만 원 이상 버는 사람들한테만 세금 매기는 건데 난리가 났어요. 0.1%밖에 안 되는데 왜 난리가 났을까요? 나도 언젠가 5천만 원 벌 거야 이러면서 벌지도 못하면서. 투자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공부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저는 추천드리는 거는 연금저축펀드랑 IRP, 아까 우리 장로님이 말씀하셨던 매 분기 매년 리밸런싱을 해주면서 유대인처럼 자산 배분을 해주면서 이 친구가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안 되겠지만 저거를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직장에 다니시거나 하신 분들은 책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카톡에다 올려드릴게요. 마법의 연금 굴리기라는 책이 있어요. 그런 거 좀 읽어보세요. 그렇죠? 내가 뭘 알아야 일을 시킬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기긴이 된 상태에서 투자로 넘어가면 됩니다. 1350이 있는 상태에서 투자하는 거랑 없는 상태에 투자하는 거는 완전히 마인드가 달라요. 마음이 달라요. 마음이. 자, 그래서 나머지는 비용인데요. 요건 너무 쉬워가 너무. 여러분들 비용 관리는 잘 하시잖아요. 그죠? 알아서 잘 하시죠? 자, 비용을 어떻게 줄 거냐? 전 세 가지로 나눕니다. 생활비, 낭비, 자기개발비. 생활비가 제일 중요해요. 근데 낭비는 좀 하고 싶어. 그거는 한 내가 쓰고자 하는 비용의 5% 정도? 100만 원이면 얼마예요? 5%면 한 5만 원 정도 다이소 가서 실컷 쓰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기개발비 너무 중요합니다. 젊으신 분들은 자기개발비 20-30% 정도는 자격증이나 아니면 내 커리어를 좀 높일 수 있는 데다 돈을 많이 쓰세요. 그게 무형자산이 될 거예요. 비용을 어떻게 줄일 거냐? 여러분들만의 핵심 비용이 있어요. 그리고 젠장 비용이 있어요. 막 젠장 하면서 쓰는 거 있잖아요. 편의점 가면서 젠장 이러면서 막 쓰는 비용들 있죠. 그런 거를 찾아내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비용 통장은 3개로 운영해요, 1개로 운영해요? 무조건 1개, 뭐 3개예요. 1개. 부부야. 비용 통장 1개 해야 돼요, 2개 해야 돼요? 각각 1개씩 있어야 돼요, 아니면 2개 해야 돼요? 1개. 자, 헌금 11조는 헌금하고 11조는 비용이 아니에요. 헌금 11조는 비용이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오늘 이번에 돈 좀 적게 벌어가지고요. 비용 좀만 쓸게요. 이러면서 비용이 뭐라고 했어요?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가치를 높이기 위한 비용이에요. 헌금 아닙니다. 이거는 헌금하고 11조는 어디서 나간다? 자본에서 나가요. 자본에서. 왜?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자, 보세요. 기업마다 핵심 비용이 달라요. 메가커피는요 5천억 정도 매출액이 나는데 한 4% 정도를 광고비에 써요. 200억 정도 광고비를 씁니다. 핵심 비용이에요. 200억. 스타벅스는 얼마 쓸 것 같으세요? 스타벅스는 매출이 4조 정도 돼요. 4조. 얼마 쓸 것 같아요? 4조. 얼마 쓸 것 같아요? 광고비로 스타벅스는. 254억이 아니라 단위가 1,000원이죠. 2,500만 원 써요. 스타벅스는. 광고비 2,500만 원 써서 4조 매출을 발생시키는 기업이 있고 200억을 써서 5천억 매출을 달성시킨 기업이 있어요. 비용의 관리가 다르겠죠, 여러분들. 달라요. 다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만의 핵심 비용도 있어요. 나 혼자 살아요. 그럼 월세. 이게 핵심 비용이 되실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이렇게 한번 써보는 거예요. 제가 이거 드릴 거거든요. 이거의 문제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 사람의 문제점. 300 벌어서 손이 얼마 남았어요? 11만 원 남았어. 11만 원. 유흥비 30만 원. 그리고 또 통신비 25만 원. 통신비 뭐예요? 챗GPT, 제미나이, 넷플릭스, 디즈니, 티빙, 웨이브, 전기 구독료가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젊으신 분들이 전기 구독료가 되게 많더라고요. 여기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거. 그렇죠? 25만 원이면 거의 10% 가까운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드릴 거니까 대표적인 지출 내역들을 확인하시고 뭘 해야 돼요? 한 달에 쓸 예산을 세우세요. 예산을 세워야지 내가 일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요거를 드릴 거예요. 여기 보시면 1순위 저축 및 투자 떼어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떼어놓고 생활비는 25%, 35% 정도, 자기개발비는 10%, 낭비는 한 5% 정도. 300 정도 벌면은 한 15만 원 선에서 다이소 가서 많이 쓰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낭비는 5% 정도만, 15만 원 정도만 쓰시면 좋아요. 아시겠죠? 낭비는 한마디로 뭐예요? 전혀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 비용들인 거예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하는 것이 훨씬 많다는 말이다. 네, 로마의 정치인이 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쓰실 때 만족감이 올라가려면 나도 갖고 싶어. 쟤도 갖고 있잖아. 원하는 게 아니라 이거 쓰면 어떻게 돼요? 얘가 커지면 커질수록 마이너스겠죠? 만족감은 마이너스가 돼요. 내가 좋아하는 거 많이 쓰세요. 좋아하는 거. 어떤 분은 고양이가 너무 좋아해. 그래서 고양이 카페 가서 막 사진 찍고 고양이 그것만 모아서 블로그에 올려가지고 유튜브에 올려서 팔로워 수 막 100만 명. 근데 팔로워 수 0명. 저 이렇게까지 했는데 돈이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옵니다, 선생님. 근데 여러분들 뭐가 중요해요? 고양이 많이 봤으니까 된 거잖아요, 그죠? 좋아하는 걸 많이 썼으니까 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용에 대한 부분에서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좀 많이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가끔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걸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걸 나한테 물어보면 안 되는 거죠. 본인이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이해되시죠?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거여서 넘어가고, 그리고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여러분들 카드 명세서를 엑셀로 다운 받아 보셔가지고 내가 뭐 썼는지 한번 쭉 봐보세요. 가끔 이런 거 있어요. KCP 13,400원 이런 게 딱 카드 내 문자가 딱 왔어. KCP 13,400원. KCP? 나 카드 해킹당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거 누가 쓴 거야 이거? 그래서 KCP 사이트 들어가서 보니까 네가 쓴 거야. 이러면서 나오죠. 내가 뭘 썼는지도 몰라. 그래도 요거를 한번 쭉 보시면 좋아요. 네. 그 드래그가 계속 내려갈수록 그 압박감에 와, 내가 진짜 많이 썼네 보일 겁니다. 한번 정리해 보세요. 이것도.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돈 막 쓰고 싶을 때는 유튜브에서 소비는 감정이다라는 영상이 있어요. 요거 보시고 책 추천드리겠습니다. 누가 내 지갑을 조종하는가. 맞죠? 저런 책들을 좀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포모라고 합니다. 포모. 여러분들 포모라는 말 아세요? Fear of Missing Out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주식 투자면 나도 주식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나도 비트코인 있어야 되는데, 나도 저 차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나도 호텔에서 인스타 찍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는 거 나는 못하고 있어도 막 두려움 때문에 갑자기 막 질러버리거나 투자하거나 그런 것들을, 그 심리적 불안감을 포모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오늘 여러분들 딱 지켜봤을 때는 포모에 빠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까 다 고백하셨잖아요, 그죠? 내 모든 거 다 주님께 드린다고 고백하셨잖아요. 그 제가 글자 하나만 바꿨어요. 조모. 조모. 따라해보세요. 조모. 조모는 이거예요. Jesus on my offering. 여러분들 아까 고백했던 거예요. 예수님께 내 모든 것을 바칩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강의에서 얻었으면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가진 자본은 내 거다? 아니다. 예수님 거예요. 오너이신 예수님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결제 받으셔야죠. 그죠? 그리고 욕망이 막 올라올 때 저도 지금 막 해서 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막 이러면서 그러지 않습니다. 먼저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구합니다. 그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목사님이신 장인어른을 한번 보고 가끔 불려가요. 윤집사 헌금이 좋구만 이러면서 불러가요. 돈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네. 가끔 아내를 볼 때 깜짝 놀랄 때도 있어요. 너무 자기노를 닮아가지고 예수님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돈독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위한 돈통이 됩니다. 돈통.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벌써 있네요. 질문만 10분 정도만 받고 맞춰도 괜찮으시죠? 네. 자, 첫 번째, 기본 통장, 긴급 통장, 일반 예금 통장 외에 다른 보관으로 저는 기본적으로 그 파킹 통장이라고 있습니다. 파킹 통장. 잠깐만 돈을 파킹 시켜놨어도 이자를 계속 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많이 쓰는 게 K뱅크의 플러스 박스 같은 거 많이 써요. 카카오뱅크도 있고, 지금 현존하는 좀 메인 은행 중에서는 K뱅크가 그래도 이자를 많이 줘요. 네. 그래서 그런 파킹 통장을 좀 이용해 놓으면은 돈이 계속 돈을 불러 나가게 만들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와 자산 배분 이거는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도 뒤에 준비는 다 해놨어요. 이렇게 다 해놨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문제점이 뭐냐면 저걸 딱 보여주는 순간 갑자기 여러분들의 눈빛이 욕망으로 변하면서 공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기 가버리거든요. 그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제가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하고 그 청년분들 대상으로 독서 모임을 했어요. 독서 모임 한 달 동안 트레이닝 시킨 다음에 제 사무실 성수동에 있거든요. 사무실 다 오게 한 다음에 그때 이제는 약간 이렇게 코칭 같이 했었습니다. 상황에 맞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동차 구입할 때 한 방에 현금으로 구입하기, 신용카드 이용하기 어떤 게 좋을까요? 그냥 안 사시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걸어 다니시거나 이렇게 슬로우 조깅 같은 거 있죠. 차라리 신발에 좋은 거 사세요. 근데 진짜 자동차가 너무 필요하다 하신 분은 중고차 사세요. 중고차. 아니면 또 이용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MF 카. 자, 그리고 소비자 통장에서 수익 통장, 비용 통장을 몇 개씩 수익 통장 하나, 비용 통장 하나, 자본 통장 하나 딱 소비자 3개 끝. 근데 기기인투랑 접근됐을 때 자본 통장과 기본 통장이 겹쳐도 돼요. 이거는 이해되셨어요? 겹쳐도 됩니다. 네. 자, 부부의 지출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요? 부부의 지출 같은 경우는 비용 통장이 하나 있잖아요. 체크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같이 나누세요. 그거 쓰시면 돼요. 통장 하나로 하셔가지고. 그럼 부부 통장 되게 많아요. 부부 통장 되게 많습니다. 나중에 좀 싸울 수는 있어요. 서로 직장인이면 연말정산 서로 가져가겠다고 막 이러면. 누가 가져가야 돼요? 연말정산은요. 소득이 적은 사람이 가져가야 돼요. 적은 사람이. 네, 적은 사람이 자기 공제 잘 따져봐가지고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 공제율이 다 달라요. 다 달라. 공부를 하셔야 돼요. 궁금하신 분은 제 책 제가 좀 숫자에 약해서를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신용카드 소지도 있었구나. 신용카드는 웬만하면 늘리지 않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만약에 신용카드를 늘리면은 그 문자가 돈 관리하시는 분한테 갈 수 있도록 해놓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펀드는 괜찮고 펀드 너무 좋아요. 펀드는 너무 좋습니다. 나보다 더 뛰어나신 분의 매니저가 내 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펀드 너무 좋은데 어떤 펀드를 맡기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그것도 좀 공부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 펀드 운용사가 나하고 철학이 맞는지, 그렇죠? 우리 성경적으로 자산을 운용하는 게 방식이 맞는지 그런 펀드들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펀드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건 제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기 좀 그렇고, 자, 이건 너무 많고 체크카드가 웬만하면 좋아요. 저는 솔직히 신용카드 쓰라고 하거든요. 포인트 많이 있는 걸로 핵심 비용이 있으면 저는 하루에 카페라테 스벅 카페라테 안 마시면 죽어버릴 것 같아 이러신 분들 그냥 마시세요. 그냥 마시면 돼요. 근데 가가지고 무슨 뭐 프라푸치노 이딴 거 시키지 마시고 그냥 라떼만 드시면 돼. 내가 진짜 핵심 비용만 먹으면 돼. 아시겠죠?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라떼의 법칙이라고 해서 하루에 카페라테를 안 마시면은 나중에 10년 후에 이만큼 모아진다. 나 카페라테 안 마시면 미치는데? 그럼 마셔. 마시라고. 근데 딴 쓸데없는 거 하지 말라고. 젠장 비용 이런 거 쓰지 마시고. 자, 그리고 네, 매달 수익이 생기면 저축을 먼저 하고,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하죠. 먼저 돈을 떼놓는 거예요. 떼서 그냥 넣어놓는 거예요. 제일 먼저 자본 통장에다가 헌금, 내가 매주 내는 헌금 정해져 계시잖아요. 그리고 11조 옮겨 넣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절기 헌금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할 거야? 그 자본 통장이 기본 통장 항상 월급의 1.5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도 이용하시면 되고. 또 말씀드리고 하려고 했었던 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자, 그리고 기긴투 통장은 바로 그 금액의 목표를 이룬다기보다 그렇죠. 기본 통장 되고 그 다음에 긴급으로 가는 거예요. 기본도 안 되는데 긴급으로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기본에서 긴급으로 가되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부채가 좀 제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담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학자금 대출 이미 정리가 됐어야 될 수익이 창출되지 않는 그런 대출들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하시기 전에는 정리하고 결혼하세요. 왜 집이신데 왜 한 몸이긴 하지만 그래도 정리하고 오셔야죠. 그렇죠? 네. 제 좀 아는 누님 얘기지만 항상 그분이 이제 결혼을 2번 하려고 하다가 결혼식 전날 다 깨졌거든요. 돈 많이 버시는 누님이십니다. 네. 그 대장금이죠. 대장금에서 PPL로 돈 많이 버셨는데 결혼식 전날에 남자분이 결혼하실 분이 갑자기 무릎을 탁 꿇는 거예요. 내가 빚이 있어.
몇 억 정도면 갚아주겠죠. 근데 10억 단위인데 어떻게 그래? 다. 네. 빚이 있으신 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말에 또 시험 들지 마시고요. 네 빚은 네가 정리하고 와라 이거죠. 자, 연금에 돈을 넣게 그렇죠. 부동산을 구입하는 돈과 연금은요. 저는 연금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미래의 정용이가 받을 돈이에요. 미래의 윤정용이 받을 돈이에요. 현재 그래서 뭐예요? 없는 돈이에요. 전 자산 현황을 계산할 때도 연금은 빼서 봅니다. 연금은 20년 후에 윤정용이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돈을. 그렇죠?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주택 구매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무리하게 막 연금 집어넣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하라는 거예요. 네,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주택 구매는 다른 얘기입니다. 그리고 너무 욕심내서 막 신축 이런 것만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다만 이제 점점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서 이게 좀 힘든 문제예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은퇴하기 전에 주택이 하나 있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게 시스템 자산이 돼요. 70세 때 시행하면 제일 마지막에 시행하면 제일 좋은 게 주택연금이에요. 주택연금 절대 60세 때 시행하시면 안 돼요. 70세 때 하셔야 가장 높은 구간의 금액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때 시장도 되게 중요해요. 부동산 가격이 다 이렇게 바닥쳤을 때 주택연금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저희 부모님이 저도 얘기도 안 하고 그냥 해버렸어요. 세종이거든요. 세종 아시죠? 세종은 여러분들 최고로 올랐다가 최고로 빠진답니다. 그래서 제가 다 갚으라고 했어요. 그거 갚을 수도 있어요. 주택연금 받은 거 갚아서 없애라고 했어요. 네. 자,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연금 IRP 이것도 좀 공부하셔야 되는데 연금저축은 최대 600이고요. IRP는 최대 900만 원 한도인데 성격에 따라 좀 달라요. 그래서 연금저축은 600이고요. 두 개를 다 같이 하면 600하고 IRP 300 합쳐서 900. 근데 IRP 혼자서는 900 가능해요. 근데 그렇게 했다가는 돈이 확 묶여버려요. 선생님 그건 없는 돈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모르잖아요. 이게 나도 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근데 IRP는 확 묶여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돈을 뺄 때 해지하고 지금까지 혜택받은 거 다 내셔야 돼요. 근데 연금저축은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조금 융통성이 있어요. 걔는. 그 담보로 돈을 빌릴 수도 있어요. 내가 너무 급할 때 쓰지만 안 하면 좋겠지만. 그래서 연금저축 비중이 더 큽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부부가 수익에서 각자 용돈을 나눈 것보다 그것도 비용 통장 하나로 지출을 잡는 게 나은 걸까요? 이것도 예산을 좀 정하세요. 이거 좀 잘 안 정해 놓으면 나중에 진짜 싸움 많이 납니다. 네. 용돈에 대한 부분 이거 계속 얘기를 결혼하시기 전에 이미 결혼했으면 이미 사고 났으니까 상관없지만 결혼하시기 전에 서로의 그 자본관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셔야 돼요. 우리 결혼하신 분들 다 이해하시잖아요. 교육관. 그죠? 남자들은 야 지금 대학교나 이런 미래가 바뀌어서 AI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하고 있고 여자분들은 그래도 국어, 영어, 수학은 시켜야 돼. 막 나눠줘요. 그런 얘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왜? 결혼하면은 교육비가 엄청 차지해요. 네, 그런 부분도 얘기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청약을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결혼을 했고 지금 월세로 지내고 있습니다. 오, 너무 잘하시네요. 전세 사시면 안 됩니다. 집 살 사람은 전세 사시면 안 돼요. 절대 못 사세요. 그러면 월세 사셨다가 집을 바로 살 수 있지. 전세 사면 어떻게 돼? 묶여버립니다. 이게 그 전세인이 엄청 현금 부자야. 나간대, 집 사러 나간대. 그러면 어유 그러세요? 이러면서 전세 3억인데 드릴게요. 이렇게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전세 그 임대인 중에서. 그 월세 사셔야 돼요. 월세는 어때요? 보증금이 적잖아요. 월세 빨리빨리 구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나간다고 하면 그거 바로 줄 수 있어. 네, 그래서 전세 사시면 안 돼요. 월세 사고 있습니다. 청약 통장을 언제쯤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국민 평수로 이사 갈 때만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이거는 자기 그 상황이겠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집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충분히 주담대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런 부분이면은 저는 매수하는 게 좋다. 가능하다면은 그렇죠. 아직 애가 없다. 좀 매수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광명이나 아니면 광명에서 좀 더 아래쪽을 가신다거나 주변에서 잘 보시면은 충분히 가격대 괜찮은 데 많거든요. 집을 사시는 분들의 문제는 자기 바운더리만 생각하세요. 자기 바운더리. 나 여기서 살았기 때문에 여기서 사야지. 그게 아니에요. 좀만 가시면 되죠. 좀만.
그리고 아내하고 남편이 직장에 선이 맞는 데다가 잘 구하시고 다만 가치가 오를 수 있는 그 부동산 꼭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죠. 제일 실수하시는 게 지하철역 갖고 꼭 한 동짜리 아파트 사시는 거. 제일 실수 많이 하시는 거. 싸고 막 이러니까 지하철 가깝고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강의 마치고도 그 20대부터 40대 연령대별로 제가 이런 거 준비하면 좋을 거예요. 텍스트로 또 올려놓을게요. 그리고 질문 있으시면 또 올리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